일단은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커넥션 이번 여름 특강 마지막 스터디인데, 제가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약간 이제 통계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 어, 네, 말 그대로 통계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약간 저희가 실습도 해보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약간 이 스터디를 준비하게 된 취지는 약간 통계를 이제 제대로 알고 써야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커넥션 같은 경우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공부해서 이번 커넥션에는 저희 팀을 비롯해서 다양한 팀들이 올바른 통계를 사용하고 더욱 다양하게 통계 방법을 사용하면서 좀 더 질도 좋고 좀 더 풍성한 커넥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만든 이번 스터디였고요. 네, 그리고 약간 제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부터 올해 2년 연속으로 커넥션 4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고 정보사회과 18학번으로 이제 학과에 몇 남지 않은 그런 학생이고 ICT 융합학부 다중전공하면서 현재 데이지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통계 성적은 제가 실제로 좋지는 않은데 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특강 진행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번 스터디 순서는 통계 이론, 기술 통계, 추론 통계, 그리고 이제 가설 세우고 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통계 방법과 조사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먼저 통계를 알기 전에 통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통계라는 것은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말 뭐 정말로 다양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탐구법이고 여러분들 이제 커넥션 1팀부터 5팀까지 이번에 프로젝트 팀 진행하는 그런 분야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사회과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가 통계를 사용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제일 크죠. 연구 주장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줘. 뭐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일이 있을 때 왜 이 A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이 근거로 보통 이렇게 통계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꼭 통계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일반화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객관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통계를 왜 쓰는지 알았으면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그첫 번째는 먼저 표본이 충분한가. 표본이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대상의 수인 거죠.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약 30개 이상이어야 유의미하다고는 하지만 조사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30개는 넘어야 좀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 공정한가 혹은 객관적인가. 설문조사 시 질문이 만약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인 질문이라면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 어,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해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약간 사족을 붙이는 거죠.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약간 좀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좀 편향적인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또 조사 결과에 이상은 없는가? 설문조사를 할 때 빠진 문항은 없는지 혹은 뭐 일반적이지 못한 답은 없는지 가령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모든 체크를 뭐 5번 뭐 매우 그렇다에만 찍는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알아보고 좀 기본적인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단이에요. 그리고 표본 집단은 그 집단 사이에서 우리가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집단이에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만약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학생들이 키가 몇 센치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모집단은 이렇게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학생이 되는 거고 표본 집단은 저희가 그 중에서 몇 명만 뽑아서 어,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어, 왜 이렇게 하냐?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을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따로 추출해서 이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크기까지 저희가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 통계 방법을
표본 집단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통계에 대한 개요는 넘어갔고 통계에서 좀 자주 쓰이는 용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실습도 같이 해보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대표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집단을 대표해주는 값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뭐 사분위수, 백분위수, 절사평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집단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값인데 평균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모든 데이터를 합치고 데이터의 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가령 아래 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 164? 맞나? 165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무튼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65였던가 170이었던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구하는 것은 다들 아시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평균은 일반적으로 대표값에서 가장 대표적인 값이긴 한데 약간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쓰지 못하죠. 저희 이렇게 A랑 F가 있는 학생이 있는 그런 반에 갑자기 210cm의 친구가 전학을 와요. 그래서 평균 값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 친구 때문에 키가 막 평균은 막 180인데 대부분 180 이하이니까 약간 좀 평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G 같은 친구를 어, 아웃라이어 이상점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평균은 대표값의 역할을 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은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를 저희 A부터 G까지 해서 이거를 정렬을 해서 딱 중앙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거를 정렬을 해보면 일단 160 그리고 165 그다음에 170이 두 개가 있고 이거의 중앙값이 170이 되는 거죠. 중앙값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이상치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 약간 표본이 적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본이 많으면 중앙값도 의미가 있지만 표본이 적을 때는 중앙값이 좀 의미가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을 의미를 하고 여기서는 170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으니까 최빈값이 170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분위수 그리고 100분위수가 있는데 4분위수는 그 범위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25, 50, 75, 100%. 그래서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 상위 100%의 값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100분위수는 말 그대로 그거를 좀 더 나눠서 1부터 100까지 상위 1% 혹은 상위 13% 혹은 뭐 상위 78%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표값은 뭐 워낙 좀 쉬운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그리고 삼포도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거의 종류로는 범위,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있어요. 먼저 범위는 어,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이에 존재하냐, 즉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이 범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최대값이 210이고 최소값이 160이니까 이 160부터 210, 이 사이가 범위가 되는 것이죠. 어, 다음으로 편차는 이 관측값에서 평균, 뭐 경우에 따라 중앙값을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평균을 빼줘요. 어, 이게 아마 평균이 17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의 친구는 관측값이 160이니까 160에서 평균인 175를 빼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되고 175에서 175를 빼줘서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게 뭐야? 35 이런 식으로 편차를 구해줄 수 있어요. 편차는 왜 구하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분산은 각 편차를 이제 제곱해 준 값이고, 값을 합한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을 제곱근을 취한 값이에요. 즉 루트를 해준 값이 표준 편차예요. 한번 이걸 구해 보면 15에 제곱해서 225, 0에 제곱해서 0, 5에 제곱해서 25, 10에 제곱해서 100, 5에 제곱을 해서 25, 또 5에 제곱을 해서 25. 이건 뭐지? 35. 감사합니다. 1225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몇이 되냐? 1300, 1400, 1625가 되고, 이제 이거를 표준 편차로 제곱근을 취해주면 그게 표준 편차가 돼요. 이제 표준 편차를 얘기를 했는지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이란 게 있어요. 이제 대표값이랑 산포도를 배운 다음에 보통 배우는 건데, 말 그대로 각 데이터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학생 중에서 그 키를 5cm 기준으로 나눠서 160에서 165는 몇 명 있고, 165에서 170 몇 명 있고, 175에서 175는 몇 명 있고, 그런 식으로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빈도 분석을 사용하는데, 어,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대표값 뭐 이런 기초 통계들을 마무리하고 추론 통계를 이제 알아보고자 해요. 추론 통계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값을 파악하는 통계 방법이에요. 즉,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집단의 그 집단을 저희가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학생이 대략 한 300명, 400명 뭐 그렇게 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뭐 키를 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서 뭐 몇 명, 30명만 딱 꼽아서 표본 집단에 그걸 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도 이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통계로 하는 게 바로 추정 통계입니다. 음, 약간 이 그래프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규 분포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인 이 빨간색 그래프를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라는 것은 약간 저희가 표본들을 계속 뽑아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요. 평균에서 이렇게 평균 값에 제일 오똑 서 있고 이렇게 멀리 갈수록 떨어져 있는. 그래서 보통 이 표본 오차 내의 수치, 이 동그라미 친구를 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이 사이의 값들을 통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개념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 통계 방법을 써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신뢰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유의한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의 구간이라는 의미로 구해서 이게 이 통계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Z값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시는 표본 오차 나오는 게 있는데 Z값이라는 것은 해당 데이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약간 좀 어려운 식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관측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표본 평균으로 빼서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에요.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표본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는 1이에요. 근데 이 x의 데이터 값은 1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해서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는 빼주고 그러면 2가 z값이 된다. z값을 구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구한다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z값이라는 것을 이제 체비세프라는
학자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Z값이 1보다 클 때 이 평균과 Z 표준 편차 사이에 있는 값의 비율은 이거다. 1 빼기 Z제곱 그냥 1 이다. 즉 앞서 구했던 그 x가 1일 때 x가 1에서 여기까지의 값은 z값이 2였으니까 2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이거를 1로 빼준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3, 즉 7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 그거를 정리하는 게 이 체비세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 z값에 따라서 했을 때 z값이 2일 때 이 데이터의 비율은 75%고 3일 때는 89%, 4일 때는 9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게 체비세프의 정리예요. 그리고 보통 Z값이 3 이상이면 이상치로 간주를 하고 그 수치들을 빼준다거나 혹은 뭐 보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걸 해줘야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Z값입니다. 다음으로 이게 신뢰도를 조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인 표준 오차인데요. 이거는 표본 평균으로 구한 추정치가 목 평균으로 구한 추정치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제 이렇게 말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해보면 이제 표준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표본의 한 개인 표본과 30개의 표본 중에서 누가 더 모평균과 오차가 적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한 개 조사한 것보단 30개 조사한 것이 훨씬 더 모평균과의 오차가 더 적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표본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준 게 바로 이건데요. 말 그대로 여기 표본의 크기를 루트한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표준 오차가 들어가요. 뭐 식은 이렇고 왜 식이 이렇게 나왔는지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빼고 표준 오차라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정도의 오차는 인정해 주겠다. 이거를 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아까 보았던 이게 정규 분포의 모양을 띈 뭐 그런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표준 오차가 뭐 1 표준 오차다 하면 68%의 그런 데이터의 유의미함을 알 수 있고 뭐 이 표준 편차다 하면 95% 표준 오차를 95%가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통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표준 오차에 곱하기 2를 해준 값을 써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은 표준 오차 이내에 있는 거니까 유의미한 값이다. 이 표본은 유의미한 값이다. 이 사이에 있으면 정도만 알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론적인 설명이라서 이해가 다들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고 계신가요? 질문 있나요, 혹시? 앞에 부분은 아마 학교 수업에서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의 기본은 가설 설정이 말 그대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맞는가라는 게 가설이고 크게 두 가지의 가설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가설, 연구 방향과 반대되는 가설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립가설, 연가설과 대립되는 가설. 말 그대로 우리 연구 방향과 맞는 가설인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약간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보고 싶어요. 나이랑 TV 시청 과연 TV 시청에 뭐 그런 스타일의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연가설은 관계가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연가설은 관계가 없다. 반대로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연가설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연가설을 기각될 수 있는
기각돼서 우리의 연구 방향이 맞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 채택을 위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P값이라는 것인데요. 이 P값은 말 그대로 오차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오차가 일어날 가능성. P값이 이 이하일 경우에는 그만큼 오차가 일어날 확률이 적고 보통 0.05를 여기까지는 유의하다. 그리고 이 이하로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보낸 엑셀 파일 있는데 한번 다운받아 주시고 이 교차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해 보려고 해요. 교차 분석이 뭐냐면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서로 관계가 있냐, 서로 영향을 주냐, 관계가 있냐 이거를 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들은 교차표 첫 번째, 행과 열로 구성된 표를 보통 교차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과 이 열이 관계가 있냐. 자유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행의 수와 열의 수를 각각 1씩 뺀 값을 곱해준 값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대값.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것을 관측을 할 때 기대가 되는 값인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카이자성. 이 관측값과 이 기대값을 빼줘서 제곱해요. 이걸 더하고 뭐 더한 값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앞서 이야기한 값을 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엑셀 파일 다운받으셨으면 켜보시고 네, 자, 저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하고 싶은 값은 바로 이 표예요. 이 표를 한번 카이 제곱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거의 예측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예측값은 행의 총합 그 관측값이 가지고 있는 행의 총합과 열의 총합을 곱해준 다음에 전체 총합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100, 여기 총합 부분 100으로 바꿔주시고 구하는 방법은 행의 총합, 이 가의 A의 총합은 40이고 그리고 열의 총합 20. 이거를 전체 총합으로 나눠줘. 그래서 이렇게 8이 나오면 이게 예측값이 됩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해주시면 해주셔서 한번 예측값을 구해보세요. 예측값을 구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빼줘야 돼요. 관측값에서. 관측값은 C3이고 같은 행열에 있는 이 C10의 값을 빼줘요. 그러면 이렇게 2가 나오고 다른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들 하셨나요? 여기까지?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이렇게 빼준 값들을 제곱을 해줘야 돼요. 제곱이 뭐였더라? 스퀘어? 곱하기 9번 해주시고 다 한번 여기까지 구해보세요. 뭐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구한값을 다시 한번 이 예측값 혹은 기대값으로 또 나눠주는 건가? 난 나눠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카이자슨 값은 이거를 다 더해주는 함수는 썸이고, 썸으로 해서 이 값들 다 합쳐주면 카이자슨 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카이자슨 값을 구했고, 그렇다면 이게 유의한지 알아볼 수 있는 이 P값을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자유도를 구해봐야 되는데, 자유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의 수와 열의 수를 1씩 빼주고 그것을 곱한 값이에요. 여기 행인가 이게? 행의 수는 3개고 열의 수는 2개니까 3 빼기 1 그리고 2 빼기 1 곱해줘서 뭐 2 곱하기 1에서 2가 될 거고, 이제 P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엑셀 함수를 써야 돼요. C로 시작하는 이거를 해주시고 카이자슨 값 그리고 콤마 자유도를 해주시면 P값이 나와요. 이제 이게 0.05보다 이하다 하면은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뭐 영어 값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카이자슨 검증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A와 B가 서로 교차가 되어 있는 표에서 얘네 둘은 과연 서로 영향을 줄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값이에요. 알려주는 검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 연가설을 세운다면 A와 B는 서로 관계가 없다가 될 것이고, 이게 채택이 되지 않아야 이 A와 B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연구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7.74A 마이너스 0.3은 뭐 계산기에 두드려 보니까 0.008 정도 나와요. 그래서 0.05보다 낮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인 이 둘은 관계가 있다를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이 제곱 검정, 뭐 다른 말로는 교차 분석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보고 넘어가 볼 건데, 상관계수를 구해볼 거예요. 상관계수가 뭐냐? 어, A와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집단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냐? 즉, A랑 B는 서로 관계가 있냐? 이거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계수를 상관계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를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서로 반비례 관계고, 1에 가까울수록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 그리고 0에 너무 가깝다 하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0.5 혹은 마이너스 0.5 이상은 0.5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0.5 이하일 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 사실 이거를 구하는 식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두 번째 시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상관계수를 저희가 구하기 전에 일단 가설 하나 세워볼게요. 한 집단은 학교 성적에 대한 데이터고 한 집단은 공부 시간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렇다면 이 학교 성적과 공부 시간은 과연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볼 건데, 코렐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학교 성적 집단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또 콤마를 해주신 다음에 공부 시간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렵진 않은데. 그럼 이제 값을 한번 다 구해 보셨으면 이거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0.85480, 뭐 대충 0.85가 나왔다 라고 할 때 1에 가깝고 0.2보다도 훨씬 크고 0.5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정의 관계가 있다. 즉 뭐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공부 시간도 올라간다. 이런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면 상관관계 분석은 끝이 납니다. 오늘 실습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준비를 안 했는데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만 구해도 약간 데이터의 유의미함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서로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집단이 영향이 있는가 이거를 또 알아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분산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많이 사용되지 회귀 분석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분산 분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되게 어려운 분석이라서 1시간 안에 정리를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뺐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하시면 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네. 약간 또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실습보다는 여기부터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뭐 분석 방법 여러 개를 사용해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 관계가 잘못되지 않으려면 어떤 어,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오늘 강조를 하고 싶었고 첫 번째로 앞서 구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과관계일까? 라는 것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좀 다른 거예요. 상관관계는 말 그대로 A 집단과 B 집단이 관계만 있다. 근데 이 관계가 있다는 게 하나의 서로가 원인과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까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아래 세 개를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공변성 X와 Y가 함께 변화하는가 약간 상관관계를 통해서 분석한 상관계수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선후관계 시간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변화하면 다른 데이터도 변화하는가 예를 들어 X가 변화했는데 Y가 변화하지 않아 그러면 선후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둘이 같이 어떤 데이터가 변화하고 Y라는 데이터도 변화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선후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비허위성 X와 Y가 변하는데 어, 다른 요소에 의해 이 값의 변화가 영향을 주진 않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확인한 결과 X가 변하니까 Y도 변하고 선후 관계도 있고 다른 요소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 둘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예시를 들어서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 어, A씨와 B씨라는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이 둘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일반인이냐 혹은 뭐 극단적으로 살인마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원인 후보들을 여러 개 낸 다음에 결과가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다면 같은 결과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른 결과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다. 즉 부모의 양육 문제가 A씨와 B씨의 그런 결과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는다. 즉 이것이 인이 되고 이것이 과가 된다. 라는 것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약간 좀 많이들 혼동하는 개념이라서 짚고 넘어간 거고, 이제 거의 다 끝이 나는데, 통계를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통계라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거짓말 세 개 중에 하나가 통계다. 뭐 나머지 두 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약간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먼저 첫 번째, 표본에 따른 오류. 저희가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표본은 최소 30개가 넘어야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친구를 조사했는데 이 친구는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인이에요. 근데 B를 조사했는데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인이에요. 두 명 다 김치를 좋아하고 한국인이네? 그럼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를 좋아하겠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의 표본을 내고 한국인들은 뭐 이런 집단은 뭐 김치를 좋아하고 뭐 이런 집단은 김치를 안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표본을 좀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본이 적다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약간 통계적인 유의성도 없을 테고. 두 번째, 앞서 이야기했던 이상치에 따른 평균 오류예요. 약간 예시를 들어서 보면 데이터 A는 1부터 6까지 해서 평균이 3.5고 반대로 데이터 B도 데이터 A랑 똑같은 평균이 3.5예요. 그런데 데이터 B를 보면 이렇게 71이라는 수치가 하나 있고 나머지 수치는 뭐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1에 있는데 이런 71 같은 이상치 때문에 이 두 개의 평균은 같지만 실제로 측정되는 값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평균을 볼 때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상치들도 꼭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인과관계 추론.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학생들을 조사해보니까 축구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둘의 인과관계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냥 조사 결과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시험 성적이 안 좋다. 무슨 상관이 없죠. 물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얘와 얘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뭐 가령 뭐 Z라는 그런 또 다른 변수가 이 둘의 차이를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아, 앞서 이야기한 오차 범위에 대해서도 오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신뢰 구간 뭐 95%에서 이 데이터의 값은 표본 오차가 3.5%다. 말 그대로 이 지지율이 뭐 48%가 나왔다. 근데 표본 오차가 3.5니까 그거를 빼준 44.5에서 51.5. 이 사이의 값이 예상이 된다. 이 사이의 값까지는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A의 지지율이 40%이고 B의 지지율이 42%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B가 A를 이기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만약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43%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42%다. 그러면은 이렇게 함부로 단언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오차 범위까지 꼭 확인을 해줘서 통계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해 주셔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던 그래프였는데요. 축구 칼럼니스트였던 박문성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이런 쪽에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어떠한 팀의 순위를 나타내는데, 순위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건데도 이렇게 막 숫자가 낮으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더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래프였고, 이 그래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원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100% 백분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 그래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합은 무조건 100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얘를 보면 뭐 얘는 68, 얘는 56. 이미 얘 둘만 해도 100이 넘어가는데 이 둘의 비율은 그러면 원 그래프가 100%가 넘게 되면 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맞고
이거는 평균을 잘못 구한 거죠. 이 세 명의 선수가 같이 나오는 경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각각은 경기당 0.81골 이상을 넣었는데 메시만 봐도 거의 한 경기에 한 골을 이상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세 명의 합계를 구하다 보니까 0.82골이 나왔다. 올바른 방법은 각각의 경기당 골을 구해서 이것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를 잘 쓰자.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넥션을 3년째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저희도 아마 설문조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설문조사할 때 이 부분들은 유의를 해서 조사를 해야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전 먼저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편향되지 않아야 돼요.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친정부 사람들만 조사를 하면 약간 굉장히 편향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약간 역사적으로 이전에 부정선거 그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편향된 표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오류는 근데 요즘 잘 일어나진 않아요. 어, 구글 폼 이런 게 표본을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질문이 편향되면 안 돼요. A와 B 질문이 있는데 귀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두 번째는 귀하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두 개의 정책이 있을 때 A라는 정책을 하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B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좀 더 갈등 유발할 수 있으면 나쁜 거 아니냐? 그럼 나쁜 거다. 라는 식으로 약간 편향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를 주의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약간 예민한 질문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자. 설문조사는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하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설문조사들도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사람들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 스티커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약간 좀 예민한 질문들은 하기 그렇다라는 건데, 군대 같은 그렇게 수직적인 구조에서 그 군인들한테 병영 시스템에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병영 시스템에 만족한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약간 어, 아무래도 위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건 꼭 주의를 해줘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만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얘기했던 정량적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인터뷰, 참여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심리적인 것을 보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텐데 이 방법만으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들은 설문조사나 그런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러한지 확인을 하는 절차이지, 어,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지 않을까라는 식의 결론 도출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와 참여 관찰할 때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강의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는데 5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3개월 남았죠? 커넥션까지.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너무 수고해 주셔야 되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